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만 나오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너무 늘 감사드립니다. 매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바쁘신 두 분인데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국혁신당하고 검찰개혁 토론회를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화요일날 2편을 찍었네. 밤 10시까지. 예, 그래가지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빌딩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빌딩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예, 구독 좋아요.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100만이 터졌던데. 그럴 리가요. 아니야 진짜 그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셔가지고 그 한 꼭지가 105만. 예. 야, 부럽습니다. 조회수 100만. 조회수 100만. 그게 제목이 좋으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100만 박지훈으로. 100만 박지훈. 왜 그러세요? 제가 잘해서도 아닌데. 자, 저희 취재 편의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검찰개혁 또 다시 왜 검찰개혁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첫 번째 공개되는 영상은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에 오전 11시에 저희가 처음으로 첫 번째 코너를 이제 그 릴리즈를 할 예정인데요. 재밌습니다. 예. 저 해봤는데 재밌고 특히 추미애 의원께서 아주 센 발언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은 아까 이제 광고에 나간 것처럼 저희가 그 충정로역 벙커 스튜디오에서 공개 방송 하니까요. 현장에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광고 하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쿡에서 준비한 사골 육개장을 소개합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신선한 쇠고기라고 읽어야 되죠. 대파를 넣어서 담백한 맛의 사골 육개장. 한 입 맛보면 멈출 수 없는 깊은 맛을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5분 안에 완성되는 깊고 진한 사골 육개장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밀키트이기 때문에 그냥 뜯어서 넣어서 끓이면 끝입니다. 집밥처럼 만족할 만한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요즘인데 특히 어제 바람 많이 불던데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따뜻한 국물 오늘 저녁은 사골 육개장으로 끓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장에도 최고. 박지훈 변호사 혹시 술 너무 좋아하죠. 너무 해장 사골 육개장. 그러니까 해장에도 최고기 때문에 깊고 진한 사골 육개장으로 속까지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캠핑 여행에도 필수입니다. 사골 육개장 500g 1인분 한 팩에 너무 싸. 여기는 항상 보면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6,500원이에요. 야, 지금 이게 2인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500g면 2인분 정도 되죠. 반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요즘 육개장 한 10,000원 하거든. 10,000원 넘어요. 만 원 넘는 데 있어요. 네. 여기 옆에 14,0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사가야 되겠다. 사가야 되겠다. 이거 육개장 먹어야 되겠네. 그리고 6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 됩니다. 냉동 보관 12개월 가능하니까요. 냉동실에 일단 넣어두세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뭔가 얼큰한 거 땡긴다 하실 때 한 팩씩 꺼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개장은 그냥 맛있어요. 그냥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 전 육개장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회장으로 최고고요. 네. 또 맛있어요. 뭐 또 한치 오차도 없으면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별이 필요 없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사서 싸니까. 네. 타임쿡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1,000원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고요. 꼭 알림받기 하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점심에 육개장 먹어야겠다. 나도 육개장 땡기네. 확 올라오네.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 안타깝게. 지금 이 6,500원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특가. 어쩐지. 딴 데서는 이렇게 못 사고 이 홈쇼핑처럼 너무 싸다. 요때 사셔야 6,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주문하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그래야 6,500원. 장윤선 많이 늘었어. 야, 먹고 살자. 하여튼 두 분이 오셔서 오셔야만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광고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것은
오늘 중요한 일이 많아요. 첫 번째는 많아. 그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 오늘 시작했고요. 이미 법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10시부터니까요. 예, 10시부터. 벌써 14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형사재판 구속 취소 요구했잖아요. 네, 신문을 합니다. 재판부는 25부고요. 아마 같은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까지 신문을 한다 하고 본인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부심하고 구속 취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다투는 건데 뭐 제가 한 20여 년 지금 판사, 검사, 뭐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아, 진짜.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했을까요?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교과서. 조문에 있다는 거죠. 조문에 있는 거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뭐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네. 받아들이긴 어렵고요. 아마도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다툴 수 없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뭐 검찰 구속 기간 등등 그 제가 봤을 땐 하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하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뭔가 이 밑바탕 깔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인용될 가능성, 제가 만약 인용되면 구속이 취소되면 썽을 갈겠습니다. 윤지훈 내보내서. 성 많이 가라. 그러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아니, 절대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 이게 네. 사실 이제 법조인인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제가 거의 윤석열 때문에 거의 다 준 법조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다들. 미치겠어. 저는 이거 쓰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구속 취소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속 취소는 앞에 구속 영장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요. 그러면은 법원이 내준 영장이 잘못됐다. 됐다. 그러면은 법원이 내줬는데 뭐가 됐든 네, 법원이. 또 법원이 또 이거를 잘못됐네.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게 되네. 같은 판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이제 업계 뭐 같은 네. 이걸로 고민이 되는 거고 네. 구속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네. 진범이 잡혔을 때 일단 구속을 해놨는데 진범이 잡혀. 도둑놈이라고 잡아놨어 일단. 취소해야지 그러면. 근데 갑자기 진범이 잡혀. 네. 그러면 이렇게 구속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란숙의 진범이 잡히면 내란숙의 진범이 잡히면 돼 그러니까 김건희인가? 김건희야. 내가 신범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게 흔치 않은데 막 명예훼손 같은 것들 뭐 이러다가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합의를 보면은 구속을 취소해주고 이제 뭐 어쨌든 예, 형사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보면 구속 사유까지는 없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요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특별한 경우죠. 사실. 있는데 이게 보석하고 다른 게 보석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내줬다가 보석을 또 사유가 아니면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잖아요. 보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속 취소는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영장이 나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다시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네. 또 취소가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없다. 아예 돼요. 없다예요. 아, 없다. 아예 없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다. 만약 구속 취소 나오잖아요. 저 윤지훈입니다. 그다음부터. 파평윤 씨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재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기일이 잡혔다고 속보가 나오고 오늘이 뭘 하는 자리냐면 신문 또 구속처 신문다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거든요. 네. 윤석열이 참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정하냐 부인하냐 부분일 겁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증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부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조사했던 검찰 조사 증인들 진술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야 돼요. 지금 50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겁니다. 아니면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다. 오늘은 그거 한 거예요. 구속 취소 신문 잠깐 하고 네. 그리고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만 물어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아마 변호사들한테 그럼 증인 채택 부분 해볼까요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4일까지 볼 수 있냐? 보고 와가지고 네. 증인 신청을 할 겁니다. 검사든 변호사든. 지금 500명이에요. 500명을 다 하잖아요. 윤석열은 10년 이상 재판을 받아야 돼요. 진짜. 대장동 사건이 딱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사 25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중요 어디까지? 증인 위주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딜레마일 겁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재판 거의 다 받아주는 게 원칙인데 네. 그거에 이제 24일 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두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이제 3월에 정리 수순으로 돌입한다. 끝났다고 봐야죠. 라고 봐야 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 형사 재판은 이제 뭐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형사 25부가 직위원 뭐 화교가 아니냐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아니 왜 있는 화교야 계속. 화교 아니에요. 예. 직위원 이제 재판장 부장인데 네. 1년 더 있는다 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입니다. 25부에 원래 갈 수도 있는데 1년 더 있는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사건을 전담할 것 같습니다. 내란 사건들. 지금 내란 사건 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여인영이 뭐 곽종근 뭐 이런 김용현 사건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네. 요거에서 대통령 사건까지 받아가지고 1년 더 근무하면서 끝내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재 결정 앞두고 하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하면서 이제 하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구차기일 때 오다가 도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야할 결심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소문이 돌았는데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헌재 결정 당연히 승복한다. 예, 그리고 조기 하야는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하야할 인간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길을 쓰고 이제 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기각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라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보수 진영에서도 뭐 지지자들 뭐 이제 뭐 상상은 자유지만은 5대3 기각설이 지금 보수 진영 내에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복귀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업무 준비하고 있다. 근데 또 일부 행정관은 당으로 돌아갔어.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 뭐 계엄 이전부터 되어 있었던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일부 돌아간 건 사실이니까 네, 돌아간 거는 그러니까 뭐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야는 사실은 보수의 지금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대로 가면은 극우가 이제 계속 강성 목소리들이 계속 이제 네. 당내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확장성이 없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런 전략적 판단이니까 그냥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하야해라 자진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양상훈 칼럼에도 있었지만은 그 위에 그 다음에 뭐 동아일보라든지 몇 군데에서도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이렇게 몇 군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윤석열은 옥중 정치 계속할 것 같고 당내 경선 있으면은 이제 불법한 탄핵을 이제 막아줘야 된다라고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메시지를 낼 거란 말이에요. 네. 김문수가 활짝 웃겠지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탄핵이라는 게 징계 절차예요. 제일 네. 중요한 파면을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됐을 때 이 마음대로 사임하거나 사퇴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 돼 있어요. 뭐 대통령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규정이 없는데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그 규정이 적용되고요. 또 중대결심 자체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석동현이 또 그런 뉘앙스로 윤곽근이 얘기했나요?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긴 한데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는 행동들이다. 두 개 다. 아마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 다 알고 있고요. 네. 하야도 안 되고 사퇴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할 게 없어서 하는 거. 두 번째 조중동 뭐 조선일보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야 좀 해주면 안 돼? 근데 윤석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이에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지도자고 정말 국민의힘에서 쭉 컸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지도자인데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 벌써 절연하죠. 쥐는 죽어도 당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후위를 기약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왜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야라니요. 무슨 하야 같은 소리 합니까?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나중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낮에는 뭐 윤석열 지키기 하고 밤중에는 야 대선 준비해야 돼. 주반 야대라고 그래. 중앙일보 가서 썼어. 주반 야대. 주간에 반대하고 야간엔 대선 준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어제 보니까 역시 1등이 오시니까 다르다. 국회에 60명 의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전에 오세훈 시장 왔을 때 50여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네. 50 몇 명인지 정확하게. 40여 명. 40여 명. 아니 45명인가? 뭐 이렇게 48명. 표현하기 나름인데 40여 명, 이번에 60여 명. 더 온 건 확실해. 왔어요. 딱 지지율만큼 더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왔고 뭐 본인은 아직 그 대선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저 청계천 밑바닥. 미신 고조부터 출발했다. 나는 이런 표현 예전 말이어서 쓰면 안 되지만 무슨 시다다. 시다.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거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대선 출마 검토한 적은 없는데 이런 말을 왜 하는 똑똑해 거예요? 보여요. 김문수는 저는 최근에 예전에는 그냥 국적이 뭐요? 김문수인데 계급이 뭐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 정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 행보를 보면 되게 잘한다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해 보이는 게 탄핵 관련해서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대선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식 선언을 하지 않는데 이 기자 질문에 답변한 거거든요. 당신이 학장성이 없지 않나 질문하니까 그게 뭐요? 국적이 뭐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기에 자기가 밑바닥부터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계층을 거쳐봤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본인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무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영감.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바보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게 그 주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랐을 텐데 한 거의 1년 조금 안 될 때부터 김문수가 차기 대선 물어보면 잡히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맞아요. 1% 잡혔다 안 잡혔다 1% 안 잡혔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이미 받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빌드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차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시다? 뭐 이제 미싱? 그 얘기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 의식하고 있구나. 이재명 대표도 이제 성남에서 이제 프레스에 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딜레마는 이제 이게 내란이라는 사건 이게 다른 것도 그냥 강경 보수가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중도 이제 보수층에서 얼마나 좀 확장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지상파에서 뭐 방송도 진행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가 답변이 제한돼요. 제가 굉장히 제한되는데 네. 저의 확고한 소신은 하나 있어요. 내란 세력의 복귀는 안 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뭐 꼭 적극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느냐 김문수가.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거예요. 어쩌면 그게 객관합니다. 이번 선거는 헌법 수호 세력하고 헌법 반대 세력 그렇죠. 이 싸움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김준일 평론가처럼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내란 수호 네. 그리고 헌법을 깨는 사람들이 복귀하는 거는 우리나라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많은 수에 최소한 60-70%에 해당한 사람들은 그걸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 아니, 그게 상식이죠. 근데 네. 김문수가 이제 이걸 김문수가 네. 이 정도 왔는데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먹잇감이까지 올라왔어요. 살다 자기가 대선 주자에 보수 진영에 오늘 범보수 진영 노트한번 조사에 따르면 네. 20% 압도적입니다. 오세훈 뭐 네, 홍준표 등등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포기할까요? 그 부분이 좀 딜레마. 더 문제가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예요. 룰 자체가 당심 위주로 돌아가도 돼 있거든요. 네. 이 구조대로라면 김문수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김문수가 되도록 돼 있어요. 후보로. 또 결론은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말했던 중도층한테 소구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길로 가면서도 김문수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국정이 어디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금방 해주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는 김문수예요. 장관입니다. 20.7%. 다음이 유승민 12%. 유승민인 것도 더 웃겨요. 그분도 어렵잖아요 지금. 네, 한동훈 8.9, 오세훈 이게 7.4, 뭐예요? 홍준표 6.3.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안철수 4.6, 이준석 3% 나왔네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네. 한 절반 정도는 사실상 캠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절반 조금 안 되게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적극적으로 간을 보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오세훈 의원 쪽에 이제 줄을 섰다. 네. 오세훈 시장 쪽에 줄을 섰다 이런 게 얘기를 했거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네. 한동훈 대표 이제 책 내면서 복귀하려고 하니까 비판적으로 그거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송파의 박정훈 의원이 또 신동욱을 저격을 했어. 맞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줄 섰는지가 너무 쫙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뭐 이발 김문수가 삼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김문수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한동훈 쪽에서도 오세훈 쪽에서도 이거 끝까지 가지 않을 거다. 탄핵되면은 바뀔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지금만큼 독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만큼. 예. 이제 그렇죠. 현실론의 또 얘기들이 그 시그널을 아마 권영세나 권성동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딱히 이렇게 이게 그때 우리 계속 여기서 뉴스킹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려면 출구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지금 벌써 조기 대선 국면이 5월 초, 4월 말이면 네. 석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아니 오늘 신문 보니까 다 대선이야. 다 대선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네. 돌려봐요. 정상적인 대선 국면이면 1년 전부터 대선 국면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반년 남았을 때는 좀 본격적인 싸움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두세 달 남으면 완전히 막판이에요. 막판 초접전 레이스예요. 그래 맞아요.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탄핵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 결론이 이 3월 초에 중순에 나면서 그 권영세는 어떡합니까? 또 권영세는 지금이라도 나는 뭐 일어나도 비상계엄이라도 표결 참석 안 했을 거야. 이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가동통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탄핵의 결론이 났을 때 입지를 정해야 돼요. 나가든지 있든지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탈출을 못하면 결국은 가장 안쪽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국민의힘 편드는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어차피 양쪽 그 뭐 진영은 최대한 집결을 그렇죠. 할 거고 뭐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겠지만 다시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얘기를 꺼내가지고 중도보수.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양쪽에 있는 중도가 어디를 찍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중도가 김문수 장관 찍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당시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일어나서 사과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 그 인사 안 하고 그 안에 가만히 이게 앉아 딜레마인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본인한테는 지금 지지율이 되는데 또 말씀하면요 그 중도층을 다 잃어버린 결과거든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80%는 지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지지하지 네. 않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멋지다 김문수 이러면서 박수 쳤거든. 꼿꼿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내란에 대해서 사실 뭐 서영교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안 따른 것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뭐 지지가 자기 보수 진영에서 있기는 한데 어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예. 문제인데 제가 결국은 어제 이 엄동설안에 취재 편의점이 카메라 메고 현장을 나갔어요.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민심 투어 하려고 실제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나 다 똑같아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고 12월 4일 날 아침에 시장에 나왔더니 정말 파리 한 마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선 가게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안 나오고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상인밖에 없어요. 예. 전부 상인들이 앉아서 그 핸드폰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줌마인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 시장이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들이 흥정하고 아니 저 인터뷰 못해요. 뭐 지금 장사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 인터뷰하세요. 다 인터뷰하시고 죽겠다 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빨리 이거를 끝내달라. 예, 그게 우리는 살 맞아요. 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돈을 좀 쓸 수 시장에 와서 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그 상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부터도 안 써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들도 지금 현금 안 쓰고 다 쟁여놓잖아요. 투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 유보하는 그 상황이고 외국인들 투자도 끊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그래서 이게 막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막 계약을 제가 아는 분인데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그 계약 조건에 쿠데타 뭐 내란 이런 게 있으면 유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대. 그걸 진짜? 생각도 못했대요. 그거를. 진짜 그러네. 직전까지 갔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쿠데타를 하겠어. 아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지. 그것 때문에 일단 유보. 막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니까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만순 못 잡고 이거 어떻게든 빨리 좌우당간 빨리 결론이 나야 사람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겠니? 안 사 먹는다, 돈 안 쓴다, 이제 이런 이게 겁니다. 이제 탄핵 열차가 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달리 갈 가능성, 저 역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뭐 네. 비록 또 한쪽에서는 4대4, 5대3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제가 지켜본 결과는 없다고 보고 가장 두려운 게 그걸 거예요. 이게 사투리 속어 좀 빠꾸 하는 거. 네? 빠꾸, 백. 백. 돌아가는 거. 속어를 좀 쓸게. 일본 말이지. 요새 사람인데 빠꾸 옛날 말 됐어요. 많이 써. 일본 말인데 뒤로 가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맞습니다. 뭐 지지자, 극렬 지지자가 뭐 거기 저는 한 20% 내외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2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잡히는 거 그렇다면 그분들 빼고 나머지 80%는 원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국민들은 좀 어찌됐든 내란 상황을 빨리 종결을 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심판 선거다. 그렇죠. 그동안 그럴 이제 수밖에 윤석열 없는. 심판 했었는데 그 종결판이 내란 심판 선거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한민국으로 갈 거냐. 네. 어제 혹시 그 백분 토론 이재명 대표 백분 토론 보셨습니까? 다 전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는 못 보고 중간 조금 보다가 뭐 뒤에 이제 기사들 보고 네.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장성철 소장도 나왔고 네. 뭐 저 박성태 실장 그러니까. 그리고 교수님은 저 성함은 제가 네, 저도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예. 법학전문대학교 네. 네, 흥미롭게 봤습니다. 굉장히 네. 흥미롭게 어느 봤어요. 대목이 가장 흥미로우셨어요? 중도 보수다. 중도 보수다. 예, 이게 가장 저는 가장 흥미로웠고 이게 이제 분석을 좀 이제 제 의견과 분석을 말씀드리면은 네. 정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영리한 그러니까 영리한 아주 뭐 그런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가 뭐가 있었냐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에서 난리가 나고 오른쪽에 좀 가면은 왼쪽에서 난리가 나고 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왼쪽에 좀 더 이제 스스로의 명칭도 진보 정당이라고 했던 정당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한 20여 년간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 진보 정당이 사실상 이제 무너졌다. 네. 이제 뭐 한국의 어떤 정치의 이념의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좀 저는 버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이 표들이 그 좀 강성 진보 이쪽이 딱히 그렇다고 국힘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내란을. 그러니까 가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정무적 판단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오락가락하냐라고 하니까 아니 원래 우리는 실용주의다. 실용주의였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도 이를테면은 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성장을 위해서 이를테면은 IT 기업들 육성한다든지 노무현 한미 FTA 한 거 아니냐. 원래 민주당의 그거는 실용주의였다라는 네.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오락가락이 아니라 원래 중도 실용주의였다. 뭐 요거까지인데 이제 중도
중도 실용주의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고라는 보수까지 쓴 거는 야 니네 너무 멀리 갔잖아 국회. 너희는 보수 정당도 아니야. 니는 극우야. 네. 우리가 다 여기 차지해줄게.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 요런 얘기였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찬반도 있고 당내에서도 당 대표 혼자 어떻게 이걸 결정할 수 있느냐 막 논란도 있지만은 이거를 화두로 던졌다라는 거. 일단은 이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겠다라는 그렇죠. 거는 매우 아주 똑똑한 전략이다. 똑똑한 전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나는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대선 국면에서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트럼프 얘기만 해요. 반 트럼프, 찬 트럼프. 그래서 지금 또 까먹었다. 후보 해리스였나요? 네. 해리스 까먹어 버릴 정도로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슈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은 뜨끔했을 겁니다. 중도 보수로 가야 되거든요. 네. 개혁 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위치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중도 보수 얘기함으로써 국민의힘도 사실 상당히 갈 데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네. 옛날에 우리 돌이켜보면 박근혜가 2012년도에 선거할 때를 돌이켜보면 돼요. 어차피 박근혜 지지하는 절반은 있고 그거 조금 더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 경제민주화니 난리를 쳐가지고 기초연금 노령연금 네, 그런 노령연금. 것들로 그 몇 프로를 먹어가지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제낍니다. 2012년. 딱 그거 제끼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어차피 이쪽 중도 보수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진보지가 아씨 윤석열 찍을래 하지는 않거든요. 화가 나가 나는 김문수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쪽 사람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거 가져오려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 오른쪽으로. 그런 전략으로 보면 저는 뭐 내용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많아봤자 2달 반 3달인데 네. 뭐라도 던져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런 걸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전 잘한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 안에 이제 중도 우파 또는 중도 보수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었죠. 제가 오늘 그 뭐 몇 명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야 우리가 무슨 진보 정당이야.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은 지금 사라졌지만 뭐 정의당 뭐 이런 정의당 쪽이지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다만 그 몇 가지 사회개혁 의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이슈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좀 받아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그 이를테면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서 뭐 기독교 보수 때문에 뭐 못한다 뭐 그런 비판도 있고 늘 그러는데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얘기하고 우리는 중도 우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2018년도에 이해찬 대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우리 정당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한 걸 누가 찾아서 올려다 주셨는데 진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이게 촛불혁명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민주당 이 있고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점점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예?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여전히 친일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사 독재에 협력했던 후예들이고 5.18 또 5.18 망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수 정당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 급기야 지난해 그 8.15 광복절 때 뉴라이트 김영석 관장 임명하는 걸 보면 진짜 끝판왕이다. 역사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제일 오른쪽. 잘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좀. 너희는 극우다. 너희는 보수다 아니다. 너는 극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또 잘한 거죠. 뭐 이거 뭐. 근데 난 좀 안에서만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내에서. 근데 당내에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던진 우리 그 진보 의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를테면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거 되게 진보적인 이슈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문제. 그거는 결국은 극복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작년 9월달에 기본 사회를 8월이었나 9월이었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정도 얘기해서 반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쨌든 오락가락한다라는 인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낼 것이냐는 숙제로 던져진 건데 어찌됐든 제가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올 게 뭐 확실시 되고 가정을 하면은 다 저쪽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뭐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이쪽에서는 우리는 중도 보수론, 중도 실용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보수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이제 강화하니까 전혀 다른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내란에 이제 발목이 묶여 있고 이런 딜레마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어제 저도 그 100분 토론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재밌게 이슈를 좀 던지는 방식으로 하니까 주제거리를 주네 토론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조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약간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뉴스 공장을 비롯해서 뉴스토마토 나오세요? 앞만 불러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도 안 나오네. 거의 급을 보시는 것 같아 아직까지. 급이 아직 우리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급을 좀 만들어서. 예전에 그 전기치사 할 때 아주 좀 아니 근데 여기는 그때는 OBS 제일 먼저 나왔거든 저희. 아니 그리고 공중파. 민주당 무슨 채널의 사회도 보고 있잖아요. 보조 사회를 보고 있는데 나와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그 나가면서 어제 100분 토론에 MBC는 조금 혼자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프로도 있을 건데 굳이 100분 토론을 나가냐. 거기 지금 말하면 장성철 소장이라든지 박성태 네. 죄송해요. 네. 박성태 실장님 등등이 와 있는데 그게 조금 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잘 갔던 것 같아요. 잘 설명하고 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00분 토론 나가면 안 된다. 처음에는 좀 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4명이 가서 3대1 청문회 같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네네. 대통령 인사청문회. 네.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한 명은 대선 후보예요. 나머지 분들은 장성철 수장이 대권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박성태 형도 마찬가지고 그 교수님은 제가 아예 모르겠고 누군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우리 알다시피 토론에 부르면 토론자를 알려줘요. 네. 안 갑니다라고 합니다. 네.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갔다는 거는 그냥 하겠다라는 뜻이고 거기가 의미가 처음에는 막 비판도 많이 했는데 특히 장선수 소장이 뭐 질문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해보니까 잘 되고 잘 설명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BC가 이 기획을 2022년 대선에도 했었어요. 비슷하게. 뭐냐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그 MBC 측의 요청으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똑같이 1대3으로 해가지고 제 질문 던지는 형식. 예. 2022년에 예, 대선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 다음 주에는 명. 홍준표 시장 예, 홍준표 시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획이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했던 방식이고 뭐 이거를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그 홍준표하고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 나가셔야 되겠네. 그러게 홍 시장이 저를 거부할 거야. 아니 홍준표 시장이 계속 빨갱이라고 딴 데서 또 파랭이라고 이게 뭐예요? 얼굴이 불구락불구락 합니다. 제가 요즘. 아니 근데 저는 일종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상시에 비판 많이 하던 장성철 소장을 저는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성철 그게- 소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났으니 나와서 비판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너무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 진영도 있고 그렇죠. 뭐 중도 성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 방송사도 비난을 안 받고 MBC도 네. 비난을 안 받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대응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두루두루 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니까 안철수 후보 할 때 제가 나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예.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일단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문화일보 허민 기자가 네.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그래서 오늘 허 기자님하고 저녁을 먹고 싶다. 허민의 정치 카페 그 허민. 문화일보 허민. 그래서 허민 선배가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저한테 그랬더니 오늘 꼭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번개를 했는데 3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 기자로서는 굉장히 그 엄청난 취재원을 만나서 3시간이나 얘기를 듣는 거는 대단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보지 기자들은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는데 밥은커녕 차 한 잔도 못 마시는데 막 보수지 기자들 3시간씩 만나서 밥을 먹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좀 더 열심히 취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반대에 있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 평소에 비판을 많이 하거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거나 설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작업으로 같아요. 이제 한 거. 근데 예컨대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지 몰라도 이재명 쪽 사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박성태 박성태 실장은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뭐 그렇지 예. 기자 그러니까 그만두고 무슨 이게 연구소 하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진짜 아시겠지만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너무 네, 그래서 네. 박성태 실장 정도면 무난한 것도 있고 어차피 이재명 쪽 사람은 이재명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굳이 부를 필요가 굳이, 없겠지.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각적으로 좀 물어라 이런 차원에서 MBC의 기획이 아니었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 기대됩니다. 그 패널이 누구 나올지 뭐라고 궁금해요. 얘기해? 제가 보기에는 패널로 명태균을 넣어야 될 것 같아. 네, 질문자로 명태균을 넣어가지고. 못 견딜걸요. 예, 저를 한번 좀 불러주시면은 세게 붙어서 예. 명태균과 홍준표의 일전을 한번 보면 정말 재밌겠다. MBC와 홍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중용해 주시죠. 제가 질문자로 나갑니다. 네, 빨강 파랑 이렇게 막 김준일 붙이고 나가는 거 평론가 아니야? 나가시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지금 MBC에 전화하자. 김준일을 좀 제가 넣어달라. 그쪽 좀 알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어쨌든 그 잔잔한 파도가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어쨌든 차기 유력한 대통령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중요하다. 근데 어제 개헌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다. 일단은 상황상. 내란을 종식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그러면 플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면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제 본인이 특히 이제 후보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넌지시 해주셨으면 사람들이 납득이 될 텐데 이게 조금 공격의 소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적당한 타이밍에 또 그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너 그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받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예. 근데 큰 틀에서는 저도 어쨌든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이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가장 좀 앞서가는 상황에서 네. 굳이 개헌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고 뭐 나중에 된 후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기조 정도만 잘 설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움직임들 뭐 이제 보도 채널에 거의 안 나오다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부터 나온 것 같아요. 네. 뉴스공장 출연이 언제였죠? 뉴스공장, 뭐 이동형 방송, 새날, 많이 나왔어요. MBC 네. 등등 시작을 뭐 JTBC도 나가겠죠. SBS도 지금 잡혔다고 들었거든요. 편상욱의 브리핑 편상욱. 거기 네. 편상욱의 브리핑 거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거의 순서대로 다 다 순서대로 나온다는 다 거예요.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선 국면인 거고. 그다음에 3프로 TV가 24일이에요. 네, 잡혀 있고. 그러니까 되게 행보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되고 하면 그때는 내란이 탄핵이 결정되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딱 국민의힘보다 2, 3주 앞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도 지금 나가고 싶을 거예요. 나가고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지금. 나가는 그러니까. 즉시 배신자 프레임 빠져버리거든요. 고개 드는 순간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취재 편의점도 나오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든지 나오고 남아서 싶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윤석열이 진짜 국힘을 진짜 말아먹고 있다.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니까 진짜. 근데 이분들이 그 사람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전략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12월 3일 내란이 터졌을 때 즉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다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랬으면 지금 그리고 국면 완전 달라졌을 완전히 겁니다. 달라졌죠. 딱 끊고 그리고 1호당원 제명 조치하고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된 보수정당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국민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이게 사죄하고 이랬으면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보면 보수층이 좀 더 뭐 같거나 많거든요. 진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했으면 40% 이상의 지지는 받습니다 항상. 네. 어떻게 그 대구 경북도 있고 뭐 TK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쪽으로 진짜 TK나 이쪽으로는 쪼그라드는 모양새거든요. 어쩔입니까? 그렇다고 해가 끝까지 탄핵 안 된다고 할 겁니까? 탄핵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건데요. 어쩌려고 합니까? 국적이 어디요?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10시에 탄핵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10시 1분부터 바뀐다.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제가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출구를 짤 건데 네. 지지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지자들은 그렇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동하고 막 난리 칠 텐데. 난리가 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대전에서 또 집회 있잖아요. 이 대전 집회에 국민의 의원들이 또 갈까요? 안 갈 것 같아. 광주는 안 왔죠. 광주에 국회의원들 광주에는 왔어요? 안 안 걸로 간 알고 것 같아. 있었어요. 예. 근데 대전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 저는 몇 명은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그래도? 명은 예. 워낙 이제 그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은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출구 전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대선 캠프 꾸려가지고 지금 몸담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안 가 이제 그분들은 못 가. 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몇몇 정도 뭐 한둘 뭐 이 정도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네. 그 방금 전에 우리 작가께서 속보를 올려주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대요. 저는 예상대로. 한동훈 대표가 고발한 소송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뭐 다 지난 걸 묶어가지고 큰일이다. 5천만 원을 국민의힘이 걸어가지고 항소심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근데 여하튼 베스트셀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10,000권이 나갔다 그래요? 예, 위드 후니에서 제가 예언을 했는데 이 책 나온다는 순간 일단은 예약 판매해서 1위를 찍기 위해 위드 후니나 이런 팬덤에서 이제 사자 많이 사자 이런 운동도 벌어질 거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그 카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1위를 찍은 게 네. 스탑 더 스틸이라고 부정선거 음모론 책이 지금 사회과학 서적 1위 찍었거든요. 그게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이겨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반드시 좀 이겨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 네.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 윤석열 뭐 이런 거는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돌 팬덤 같은 거 보면은요. 요즘 누가 사실은 디지털로 듣지 누가 음반 합니까? 근데 그래요. 음반을 내거든요, 일부러. 네. 비싸게 그것도 내요. 화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팬덤에서 10장씩 사요, 막. 그러니까. 사가지고 자기 주변에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제 팬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요게 그래서 어쨌든 머리는 잘 썼다. 이게 저는 선수가 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 컨설턴트나 이런 선수가 붙어가지고 이거를 좀 해주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두 가지가 뭐냐면 이력에서 검사를 다 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근데 한동훈님은 야. 검사지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검사를 빼면 그 사람이 90%를 빼버리고 10%만 남아버리는데. 그 좀 그렇다. 보게 눈에 띄고 제목이 저는 아니 평생 검사한 사람이 검사인데요. 그러면 이력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 이력이 뭐가 있어? 뭐라고 해서 나도 다 읽어봤거든. 네. 그 앞에 이제 그 저자 이렇게 쭉 써놓잖아요. 네.
몇 해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인생을 빼버렸어요. 인생을 빼버렸어. 군법무관 나와요. 군법무관만 하고 싹 빼서 너무 바로 장관으로 떼버려요. 벌짝 바로 장관으로. 떼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본인이 검사를 지금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이 전철이다. 뭐 이런 걸로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지적한 게 제목이거든요. 임팩트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가 컨설트 붙은 것 같은데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하하 문재인입니다. 그거랑 똑같잖아요. 오,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팔리고 하겠지만 좀 더 임팩트 있는 오히려 1992만 뭐하다. 예전에 1992만 뭐하다. 이게 저도 책을 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군데 얘기했는데 너무 전형적으로 저 출마합니다. 이거 올 정치인들 보면은 출마할 때 딱 이런 책 내서 이제 출판 기념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따만하게 넣었어. 보통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거든. 되게 부담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한 게 만약에 이 다음 회 찍으면은 얼굴 사이즈 좀 줄여라. 그리고 안경, 그러니까 뭐 이미지 컨설팅 같은 건데 안경테 조금 뿔테를 쓰되 좀 얇은 거를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저 너무 나 출마해요라고 하고 제목도 무슨 언더 73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뭐 신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세대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옛날 방정식에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 검사 인력은 빠졌다. 그리고 뭐 그 계엄 비사도 담긴 모양입니다. 뭐 방금 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기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정치인 체포죠. 안 알려진 시점에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언질도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계획 정말 황당한 발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 예산 분명히 대통령이 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 예산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밀려서 한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금 군대를 철수시켰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아무도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김용현도 그러고 본인이 그렇죠. 건의했다 그러고요. 네, 본인이 건의했다. 사령관들은 자기가 직접 그렇죠.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과 함께 이 비상계엄 막겠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이 사람 정치 인생에 뭐가 왔었던 건데 그 이유를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알긴 알아요. 그 책에 지금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네. 이거랑 연결되는 거고 이 책에 아마 하이라이트 부분이 그 부분일걸요. 그런 아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그 후에만 잘했었어도 지금하고 아주 다른 정책 입지를 갖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으로 우리들이 지도자를 뽑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검증의 포인트는 민주주의자냐 아니냐. 그렇죠. 저는 이거인 것 너무나 같아요. 너무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독재이고 독재자고 민주주의를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명하복 질서에 있는 검찰에서 평생 뭐 까라박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돼서도 내 말을 안 들어? 다 반국가 세력. 이러면 싹 다 수거 대상이 돼가지고 다 체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통치하면 국가가 이렇게 불행해진다라는 걸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전 제일 중요한 건 민주주의자냐 아니냐. 저는 이 지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해요. 사소한 시그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한 게 예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그 얘기했다. 2020년 3월 총선 전에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들 모아놓고 그때 검찰총장이잖아요. 에이씨 확 쿠데타 해버려. 맞아, 그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징계 사유에 윤석열 징계 사유에 이제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본인 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평소의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이문정이랑 저랑 친구예요, 사실은. 오, 예. 진짜? 친합니다, 이문정이랑. 법대예요? 저는 법대는 아닌데. 학교 다닐 때부터? 고대네. 이문정 남편이 제 친구야?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고요. 진짜? 이문정이랑도 저랑 같은 학번이고 예. 그래서 아이가 뭐 은정아 불러요. 아이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문정이 그 얘기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 네. 윤석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검찰 시절부터 너무 이게 뭐 쿠데타 얘기, 뭐 독재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망할 줄 알았다. 솔직히 국가적으로 불행인데 참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소한 시그널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선거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 취재하면서 이 매 눈으로 늘 그 보는 게 뭐냐면. 보좌관이나 비서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 아니구나라는 맞습니다. 저 나름의 감별법이 있습니다. 거의 맞지 않나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윤석열 네. 봐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 뭐 이게 사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보면 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보고 우리가 이 그 사람 의원실 이직률을 좀 보면 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자 우리가 오늘 정말 다종다기한 얘기를 하는 사이에 2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